지금부터 2019년 이해찬 당대표 신년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찬 당대표의 신년사 발표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강원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해찬입니다. 기해년 새해는 다복과 다산의 상징인 황금대대라고 합니다. 올 한 해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세 번의 정상회담과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갈등과 대립으로 이어졌던 70년 분단선의 마침표를 찍고 평화와 공존을 향한 한반도 새시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선진국 진입이라는 국민소득 3만 불 달성과 사상 최초의 수출 2천억 불 돌파로 경제 강국의 대열에 당당히 합류했습니다. 모두 국민 여러분이 땀과 헌신이 만든 성과입니다. 민주당은 올해 화두를 평화경제 그리고 새로운 100년으로 정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이 될 것입니다. 이를 달성하는 방법으로 사회적 대화와 타협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일 하나하나의 정성을 들이는 한편 스스로에게는 더욱 엄하고 국민께는 더 낮게 다가가는 악기 후인의 자세로 한식없는 대협을 이끌어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한 해 문재인 민주당 정부는 국민의 삶과 관련된 적지 않은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카드 수수료를 대폭 낮췄고 기존 5년으로 묶여 있었던 상가 계약 기간을 10년으로 늘려서 국민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했습니다. 정보통신 기능 및 활성화법, 산업융합促진법, 지역특화 발전특구법, 국민혁신지원특례법 등 혁신 성장의 마중물이 될 규제혁신 사법도 통과시켰습니다. 또 김용기 노동자의 삶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서 근로의 현장의 안전문제 대책을 세웠고 고 윤창호 씨와 친구들의 뜻이 담긴 음주운전 관련 강력한 처벌 조항을 마련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한 확고한 체계를 갖췄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9월부터는 7세 미만 모든 아동들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지원금액 대상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지방세법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는 8대 2에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7대 3으로 전환되어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자치분권 시대가 눈앞에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69조 2천억 원의 2019년도 민생 예산을 편성해서 혁신 성장과 사회 안전 확충을 위한 폭력 체제도 갖췄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국민이 느끼는 삶의 안정, 민생 경제의 탄력까지 불러일으키지는 못했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저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국민의 척박한 삶이 나아지지 않는 현실에 대한 고언도 많이 들었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저는 국민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고 우리 사회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일은 사회적 대화와 타협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사회를 달구었던 광주의 일자리 문제, 안타깝게도 두 분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된 택시 카풀 문제, 교육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인권 3법에 이르기까지 공동체 전체의 기회를 모아서 해결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의 사회갈등 지수는 OECD 29개 중에서 7위로 매우 높은 반면에 갈등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갈등 관리 지수는 27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은 경제 성장을 막고 막대한 비용까지 동반합니다. 이 전원의 시대를 넘어서기 위해서 다시 힘을 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난 70년 전쟁과 분단, 독재의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에 이른 위대한 승리의 경험과 도전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해답은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면서 사회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보수 야당이 주장하는 낙수 효과는 그 효과가 이미 다했습니다. 과거 10년 동안 이어졌던 보수 정권의 실험은 실패했습니다. 사회 안정성을 높이는 것은 단순히 최저임금을 올리자는 뜻이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만 강화하자는 주장도 아닙니다. 직장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나라가 나를 지켜주는구나, 우리 사회가 내 삶을 책임지는구나 하는 확신이 생겨야 합니다. 보육, 교육, 주거, 일자리, 건강과 국민 안전에 이르기까지 큰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안정성이 높아지고 정책에 대한 신뢰가 생길 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한민족의 기회가 다시 살아나고 새로운 도전 정신과 경제적 역동성이 우리 사회에 활력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대한상이 박용만 회장님 말씀처럼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넘어서야 합니다. 성장은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규제와 제도를 혁신하고 분배는 사회 안전망을 통해 개선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경제 활력을 위한 또 다른 축인 노동 부분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이미 민주당의 든든한 파트너이자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드는 사회적 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사무금융노조는 우문투 재단이라는 사회연대기금을 만들어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민주노총까지 참여하면 우리 사회의 난제들을 해결하는 소통기구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도 민생연석회를 중심으로 힘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분야의 대화와 협치도 중요합니다. 국회는 국민을 위한 생산력 협치에 나서야 합니다. 20대 국회는 지난해 4.3 최초로 여야정 국정상결협의체를 발족시켰습니다. 국회의장님께서 자리를 마련하여 여야 5당 대표의 정례 모임도 생겼습니다. 전국 단위 큰 선거가 없는 올해가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국회의 비례성과 대표성, 전문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정치 개혁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상시적인 국정감사 제도의 도입, 선진화법의 개정, 국회 윤리기본 강화 등 국회가 국민을 위한 민의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으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원동지 여러분, 올해는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를 정착시키고 민생 경제의 실력을 찾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첫째, 민주당은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위한 입법 활동에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자영업 기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이미 여야 5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자영업과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정책의 독립적인 분야로 다루어서 우리 경제의 가장 아픈 부분인 골목상권을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어민 정책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80%가 넘는 국민이 요구하고 대통령까지 나서신 유치원 3법의 관철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혁신이자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민생 과제입니다.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욱 높이고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빅데이터 경제 3법, 공정거래법도 혁신 성장과 공정경제 확립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30년 만에 전면 개정을 준비 중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이양 일괄법도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수사처법, 국정원법도 국정원법의 개정도 적폐청산과 진정한 선진국 모양을 위해 올해 꼭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개혁에 힘을 쏟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350만 전 당원과 국민들이 함께하는 정책 전당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각 부문과 지역을 대표하는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모으고 민주당이 추진해야 할 국가 주요 과제를 논의하는 좋은 행사가 될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운영했던 정책을 듣는 정책 투어와 결합시켜 당 소속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참여하고 각각의 현장에서 발굴한 과제들이 중앙으로 전달되는 아래로부터의 정책 개혁 운동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당 소속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제2회 정책 엑스포도 개최하겠습니다. 제7기 지방정부 출범 1주년을 평가하는 한편 각 지역에서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새로운 성과를 낸 정책들을 함께 나눈 정책 경연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좋은 조례 경진대회를 함께 개최해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에 문재인 대표 당시 다 함께 정책 엑스포를 더욱 발전시켜 지방정부들이 가장 큰 정책 축제가 되도록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철저한 현장 중심의 당 운영으로 입법과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먼저 민생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서 시도지사 간담회, 기초자치단체장 간담회를 빠른 시일 내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단위 예산정책협의회를 3월까지 완료해서 지역의 수건사업과 새로운 사업계획이 내년도 중앙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속도감을 높이겠습니다. 매주 열리는 현장 최고위원회는 민생 현장 어디든 달려가고 무슨 말씀이든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국민 토론의 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제가 공약으로 약속했던 민생연석회의는 이제 당과 국민을 이어주는 소통의 창구이자 당의 중추기구가 되었습니다. 당의지로위원회와 사회 각 부문 민생단체가 참여하는 민생연석회의는 하부수수회의나 삼성과 백혈병 피해자 간의 협상 타결, 하이텍 노사 문제의 합의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민생 해결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사회적 대화 기구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있다고 하면 민생연석회의는 당 차원의 소통 대화 기구로 더욱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당정청은 강철 같은 원팀이 될 것입니다. 청와대 이기 참모진과 함께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4간 중심경제, 혁신적 공영국가의 건설에 혼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당 운영을 내실화하고 총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당 현대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당 기강 확립과 사회 각 부문의 인재 영입을 위한 문호 개방도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당 현대화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원오프 결합 정당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좀 더 대규모의 개편 자금이 필요해서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당원 간 실시간 소통과 정책 공유의 장이 될 것입니다. 지난 총선과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의 승리를 통해 당의 외연이 커지고 책임도 무거워졌습니다. 당원들에 대한 교육과 소통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당의 기강도 엄정하게 확립하겠습니다. 당 윤리심판원의 윤리감사관을 신설해서 윤리규모에 대한 조사를 전담시키고 채용비리, 음주운전 등 5대 사회적 비행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하겠습니다. 내부 결속과 당 기강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조직강화특위를 구성했고 전략기 자문회의를 신설하는 등 총선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월 중에는 총선 관련 룰을 확정하고 공정한 총선 관리에 매진하겠습니다. 특히 기득권의 보호를 과감하게 걷어내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보장해서 우리 사회의 유능한 인재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경제를 논의할 한반도 새 100년위원회를 신설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올해는 한미혁명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된 해입니다. 지난해 어렵게 문이 열린 한반도 개혁화와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 정말로 혼신의 힘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난 100년의 굴곡된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듯이 평화는 준비한 사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평화는 경제입니다. 개성공단, 금관산 관광의 재개, 남북의 철도도로 연결, 그 너머 유라시아 대륙까지 올 한해는 한반도 경제권 건설이 시험대이자 우리 기업의 새로운 활로를 여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절호의 기회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올해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의 첫 해이자 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두 분 서거 10주기입니다. 한반도의 평화 번영,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했던 두 분의 뜻을 받들어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사심없는 계획에 전념을 다하겠습니다. 무한한 책임감으로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2020년 총선 승리, 문재인 정부의 성공, 정권 재창출을 이루어내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이제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시 자석을 등등한 후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질문이 있으신 어머니께서는 손을 드시고 소속과 성함을 밝히신 후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손을 드시면 제가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대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겨레 김근환 기자입니다. 선거제도 개혁 관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야 5당이 선거제도 개혁 관련해서 이제 1월 달까지 합의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었는데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관련해서 민주당은 합의 이행을 위해서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월 말까지 처리하기로 해서 지금 정계 준비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 당의 기본 입장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례선거, 대표선거와 정무석 세 가지를 방어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번역표를 실시하자는 게 저희 당의 입장이고요. 가능한 한 300명 정원을 넘지 않는다는 게 기본적인 방향인데 다른 당들은 들어가면서 협상을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네. 또 다른 분 있으십니까? 예. 예, 매일경제 김효성 기자입니다. 소상공인 기본법 관련해서 지금 관련 지원 법률이 기존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내용을 보면 창업이나 혹은 기금 같은 것들을 지원하게 돼 있어서 이제 새로 제정될 기본법에서 좀 추가로 돼야 될 게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아직 이제 대한 상의나 공동연합회에서 자기들 입장을 이제 공식적으로 가져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로 봐서는 이 소상공인들의 업종을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어려운 게 뭐냐면 정부가 그동안 소상공인을 하나의 경제 번영으로 설정을 하지 않고 개별적인 사업으로 봤기 때문에 번역으로 설정을 해서 정부가 맞으면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분. 네, 저 조선부 이태기입니다. 당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표님께서도 정제 때도 강조하셨던 부분인데 이 당은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부분이 얼마큼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당원 게시판이나 등등 소통 공간은 큰 그림으로라도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당이 현대화되어야 되는데 현대화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맞으면 당원 간의 소통을 잘 이루는 민주적인 운영이 중요하고요. 또 대외적인 이제 당의 입장을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창구로서의 기능이 중요한데 그다음에 이제 지금 통신이 많이 발달돼서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플랫폼 만들려고 준비를 해보니까 원체 지금 낙후되어 있는 사이트여가지고 대규모로 이제 전면적으로 다시 만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라는 게 확인이 돼서 지금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비용도 꽤 들어갈 것으로 있습니다. 4월 선거 룰을 확정할 때 그때 이제 당원들이 많이 참여해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그 플랫폼을 그때까지는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현대의원에서 아주 박차례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예, 저 연합뉴스 차재호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가시거리로 들어왔다는 평가도 있고 지금 남북 북미원회가 상당히 많이 격변의 시기에 와 있는데 올해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랑
지난해에는 노무현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가셨지만 평양도 갔다 오셨는데 올해는 당 대표로서 좀 어떻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하실 역할이 있으신지 계획하고 있으신지 이제 북중 정상회담은 하고 나서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전망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지난번에 보면은 그 북중 정상회담 하고 나서 되게 한 달 후에 그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준비 기간이 대략 몇십 날 합의를 하면은 준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판단이 돼서 아마 2월 중에 북미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고위급 회담이 그전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고위급 회담이 아마 조만간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걸 고위급 회담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은 확실하게 판단이 될 것 같아요. 현재 와서는 그 북미 간에 다 고위급 회담을 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진도가 나갈 것 같아요. 또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지난번처럼 원칙적인 것만 합의돼서는 안 되고 이제는 실질적인 진전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진전을 고위급 때문에 아마 떡상은 할 것으로 그렇게 예표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마 이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북미 정상회담 결과가 어느 정도 나가느냐에 따라서 남북 간에도 그 정상 간의 합의가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구체화된 거는 이 핵시설을 폐쇄하고 그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라든가 이런 거가 아마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올해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두 분 대통령 서거 10주기인데 6.15 정상회담 기념 공동이 있고 또 14 그 기념사업 작년에 공동을 했고 그래서 두 가지 6.15하고 14를 기념하는 그런 행사는 저도 이제 참여를 해서 남북 간의 과제를 교류하는 그런 기회를 삼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한국경제 김철은 기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최근에 송영길 의원이 한 행사에서 이제 신한울 원전 3, 4호기 공사 재개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의견들도 있고 이미 맞은 일부는 맞으면 진도가 나간 부분이 있고 그래서 재개를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그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이제 결정된 거기 때문에 그걸 검토는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떨까요?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전반적으로 일개 과학을 이제 산원전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표현이 산원전이 사실 원전 비율을 자꾸 낮춰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한 60년 지나서 이제 산원전을 하게 되는 건데 그 과정, 긴 과정은 밟아 나가면서 또 이런 보완점이 있는 것은 더 보완하는 그런 논의 과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분. 예. 안녕하세요. TV조선 서준민 기자. 마이크를 쓰시죠. TV조선 서준민 기자입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의원, 무소속 의원들의 국정 행사가 있는데요. 지난해 7월에는 어쨌든 인위적인 정계 개편은 없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생각이 변함이 없으신 건지 그리고 아직 심사 전이라 좀 조심스러우시겠지만 혹시 그 부분 법상 관련해서 최근 교감이 있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사전 교감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한 분은 신규 입당이 되고 한 분은 이제 복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당원자격 심사위원회에서 이제 심사를 해서 신규 입당하시는 분은 당원자격 심사위원회 결정으로 이제
끝나는 거고요. 또 복당하는 분은 이제 최고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같이 심사를 해서 조만간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하신다 합니다. 최고 당원장의 심사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을 할 겁니다. 지난해 7월에 말씀하셨던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인위적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 옛날 같은 인위적인 것, 그 이합집산이라든가 그건 맞은 공정하지 않은 룰을 적용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걸 안 하려고 제가 당대표를 나오기 때문에 그건 철저하게 지켜나갈 겁니다. 네. 또 다른 분 제일 계신가 제가 안 보여서. 예. SBS. 네, SBS 권준영 기자입니다. 그 황교안 총리가 이제 한국당 대표 선거에 나온다고 하는데 이를 두고 이제 뭐 촛불혁명에 반하는 거다 아니면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된다. 뭐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표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분이나 아직은 전당대회 치르고 있는 당이 준비하고 있는 당이라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또 다른 분. 네, 서울신문 손지은입니다. 인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긴 한데 지금 1기 장관님들 중에서 당 소속인 분들이 많고 또 다음 총선을 위해서는 뭐 언제까지 들어오셔야 한다든지 당에서도 논의가 있을 텐데 2기 내가 그 적절한 시점과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됐는지. 지금 이제 우리 당 소속 그 장관님들이 9분인가요? 9분인가 되시죠? 그 중에는 현직은 그 소속 단소속 전직원까지 해서 그분들이 대부분 이제 출마를 하실 생각을 계실 것 같고 그분들에게 한꺼번에 다 움직일 수는 없을 거고 먼저 들어가신 분들은 좀 먼저 나오고 나중에 들어가신 분들은 나중에 나오는 그런 순서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 저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없으시면 예. 네, YTN 최대관입니다. 그 민주당 유튜브가 다른 뭐 홍준표 전 대표나에 비해서 좀 저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원인이 좀 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좀 늦게 시작하기도 했고 우리는 유튜브에서 우리 정책을 주로 이제 객관적으로 따시려고 알리는 걸 하는 것이지 그런 아주 뭐라고 할까요? 좀 자극적인 그런 선동적인 그런 미디어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조회수가 그렇게 줄느냐 다르냐는 우리는 큰 관심사항이 아닙니다. 공당으로서의 그 맞아요. 제대로 된 정책을 알리고 의견을 듣고 하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근데 그 저조한 원인을 좀 여쭤봤는데요. 네. 조회수 말고 저조하다고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꾸준히 지금 늘고는 있어요. 늘고 있고 좀 더 그동안에 이제 그 내용을 좀 더 다양화시키려고 저도 이제 출연한 게 언제 나가죠? 내일 나가요. 시저 동영상은 이게 나왔습니다. 네. 네. 또 다른 유튜브의 특성상 이제 그 언론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규제 없이 이제 이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좀 더 자극적이고 그렇게 하는데 제일 여당 공당으로서 그렇게 따라갈 수 없는 일이에요. 안녕하세요. 연합뉴스TV 한지희 기자입니다. 대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 한국당이 김태우랑 신재민 씨에 대한 특검법 발의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표님 입장 좀 어떠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정치하면서 참 그 인식의 차이라는 게 참 매우 크구나 하는 걸 많이 느끼는데요. 김태우나 신재민 이분들은 말하자면 그 조직에 잘
완전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정작 김태우 기구는 대거 이제 징계가 확정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말하자면은 아마 조사를 세게 받아야 될 그런 사항들인데 더군다나 자기 직분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 확인되지 않는 사실들을 자꾸 이제 대리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운영위까지 결국했지 않습니까? 운영위 해봤는데 그 사람 말이 맞는 게 거의 안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무슨 특별법을 만든다는 건 자유한국당이 더 수렁에 빠지는 일이거든요. 신재민 사무관도 마찬가지. 신재민 사무관도 맞아요. 스스로 그만뒀지 않습니까? 다른 맞아요. 비는 아니지만 공무원법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두고 나서 이런 사실 자체를 한 6개월 동안 아무 소리 안 했잖아요. 4개월, 5개월 동안. 그러고 나서 이제 김태호 사건이 터지니까 이제 그게 연달아서 이렇게 내놔가지고 나중에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건데 저도 이제 총리도 하고 교육부 장관도 하고 정부에 있어봤지만 한 3, 4년짜리 사무관이 보는 시야하고 고위 공무원들이 보는 시야는 많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최종적인 결정은 장관이나 대통령이나 최종 책임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관점이 다르다고 해서 그걸 막 잘못된 거라고 규정하는 거 그거는 조금 공무원사에서는 좋은 태도가 아니죠.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뒤에 없으시죠?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저 두 가지 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방주영 일자리 문점인데요. 대통령께서 거론하셨지만 동력이 다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산 같은 다른 지역에서도 오히려 관심이 크기 때문에 당 안에서 공모제 이야기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통령께서 고관이 있으신지 어떤 생각이신지 먼저 여쭙고 싶고요. 당 내에서 두 번째로 최선 공천을 관련해서 좀 전에 대표님께서 해명문에 기득권의 보호를 과감히 거부해 공정한 경쟁을 제공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투명한 경쟁을 위해서 좀 가장 중점적으로 손을 봐야 할 부분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선 방주영 일자리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게 이제 일종의 사회 통합형 일자리입니다. 임금, 실질 임금은 좀 낮더라도 가처분 소득을 다른 걸 보완해서 가처분 소득을 높여주는 그렇게 해서 경쟁력을 그렇게 조금 해주는 일자리인데 그동안에 광주시하고 이 노조하고 시민단체하고 여러 관계된 데들하고 현대자동차가 쭉 협상을 해왔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단계까지 왔는데 그동안에 현대차의 경영진들이 교체가 됐어요. 금년 들어오면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 협상을 다시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달 말까지는 협상이 끝날 것 같습니다. 저도 양식을 다 만나봤는데 별 큰 차이인 게 없어졌어요. 아주 미세한 차이이기 때문에 2월 말까지는 되게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요게 한 가지 성공 사례가 생기면은 다른 지역도 이제 확산돼 갈 텐데 지역 특성에 맞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 지역의 조건과 특성이 광명하고 똑같이 오는 건 아니고 그 조건과 특성에 맞춰서 이제 해야 되는데 아마 시급한 데부터 먼저 좀 이렇게 해나가다 한 두세 군데가 좀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좀 먼저 해나가려고 이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천도로는 전에도 말씀드렸으면 우리 당이 그동안 여러 차례 경선을 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룰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평가도 좀 정량평가, 정성평가도 세밀하게 좀 하고 있고 항목당 가중치도 잘 이제 조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평가도 보다 좀 더 다듬어 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경선 과정이 중요합니다. 경선 과정을 어느 만큼
잘 관리하느냐 그 부분이 중요해서 가능한 한 경선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경선을 가능한 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경선을 할 적에도 아까 말한 그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한테 각 후보들의 그 정견이라든가 이런 걸 다 알릴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그 알리는 기능이 좀 약했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그런 기능을 잘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렇게 이 공정하고 투명해져야 나중에 그 후유증도 안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한 룰을 사무총장께서 4월 말까지는 만들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메일도 답변드립니다. 지난해 민주당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에서 자세히 쭉 평가를 하신다면 혹시 몇 점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상반기에 아무래도 지금 여야 대립 국면인데 혹시라도 상반기 중에 어떤 법안,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법안들이 있으면 한 가지 정도 꼽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수는 앞에서 본질이라고 얘기했지만 점수는 우리는 아직 최선을 다하고 명확하게 국민들이 하는 평가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고요. 상반기에 꼭 처리될 법안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법 중에서 특히 저희가 가장 절실한 법은 이 유치원 3법입니다. 저도 지난주에도 금요일날 유치원을 가보니까 대부분의 유치원들은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해서 이제 그 부분을 보완해달라는 그런 요청들이 있어서 되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주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부 유치원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전체에 큰 맞으면 다른 유치원한테도 좀 서운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그날 현장에서도 그분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우리 손자를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데 열심히들 그 교사들이 열심히 하는 걸 많이 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만나는 엄마가 아닌 첫 번째 성인 아닙니까? 그분들이 얼마만큼 애정을 가지고 하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작은 힘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와 법과 재정 같은 걸 지원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유치원 3법이 빨리 통과돼야 됩니다. 펜트트랙에서 11단이나 걸려가지고는 안 되고요. 여야가 합의를 해서 나는 빨리 처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분 없으신가요? 저 이대일 이승용 기자인데요. 여기 민주당에서는 지금 당대표하고 정책위장을 당대표님이 임명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한국당처럼 원내대표하고 이렇게 런닝을 하든가 아니면 원내대표가 당대표가 정책위장을 임명해서 운영하는 게 어떤 정책 결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인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를 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어쨌든 올해 상반기가 지나면 이제 원내대표 선거가 다시 있으니까 그때를 지금 현재 정책의장님께서 사실 임기를 더 넘어서 이렇게 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이번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저로의 기회가 아니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의장을 당대표님께서 직접 임명하시는 게 어떤 취지이신지 이게 더 장점이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이 부분을 향후에 좀 바꿀 가능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적으로 우리 당은 정치의장은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원내대표는 임기가 1년인데 정치의장은 임명직이기 때문에 임기가 따로 정해지지 않고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런닝메이트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해보면 정책의장은 이 입법 활동만 관여하는 게 아니고 당의 전체적인 정책을 관리하는 발전시키고 관리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꼭 원내에만 한정해서 할 일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 당내에서도 전에 그 룰을
만들 적에 런닝메이트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한번 했던가고 했는데 그때 해보니까 이 후보가 5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정책위장이 그러니까 그 당에는 가장 정책에 관해서 아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정책위장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발생돼요. 그래서 그렇게 갖고는 오히려 당의 정책관리 능력이 약해진다 이런 뜻이 있어서 그 방법을 우리 당에서는 채택하고자 하는 의견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혹시 마지막으로 최종 기자님. 얼마 전에 청와대 2기 이제 개편이 있었는데 새로 오신 분들에 대해 좀 어떻게 보시는지 평가 말씀이랑 지난해 좀 당청 관계 전대 이후에 당청 관계를 뭐 잘 가져가시겠다고 굉장히 강조를 해온 걸로 아는데 2기 출범 이후 올해 당청 관계를 좀 어떤 식으로 가져가실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예, 이제 이번에 이제 비서실장, 그다음에 정무수석, 그다음에 정무비서관 이렇게 해가지고 좀 교체가 됐는데요. 소통수석. 근데 대개 이제 앞에 말씀 세 분은 정치 경험들이 많으신 분이에요. 비서실장하고 정무수석은 국회에서 3번씩 하신 분이고 또 복귀왕 정무비서관도 지방자치 자치단체장을 2번, 국회의원도 1번 당선됐던 분이고 그래서 그는 정치적인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라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적 기능이 상당히 강화됐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이제 중국 대사도 하시고 산자위원장도 하셨기 때문에 대중관계에서의 교육, 대중교육 문제라든가 또 국내에서의 기업들의 투자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활발하게 비서실장 역할을 하도록 대통령도 요청을 하셨고 본인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지난주에 인사를 왔었어요. 그래서 와서 만나고 있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서 구조를 잘 맞춰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당도 금년에 역점을 이게 경제 활성화의 역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서로의 당정 협의를 통해 가지고 더 강화를 해나가고. 예, 이제 더 이상 질문하실 기자 언론님께서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것으로 2019년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신년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협조해 주신 언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같이 이렇게 많이 기자분들하고 제가 간담회 잘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